네, 오늘 경민이 좀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 민감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 섹터 업종별로 봤을 때도 화학 업종이 유독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조선, 해운주 내에서도 굵직한 기업들의 상승, 여기에 기계주들도 빨간불이 여력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길래 시장에서 한 잔씩 하나씩 뭐 대형주가 가기도 하고 네카우가 가기도 하고 경민이가 가기도 하는지 규보증권 사연관 차장과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에 경민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경민이가 뭔가 했는데 네, 그러게요. 경기 민감주의 줄임말이었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11월 달에 시장의 판이 바뀌고 뭔가 변화한 건가요? 크게 무언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지난주에 반짝 CPI로 제가 투신의 영향권 내에서 매매하실 분들은 반짝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일단 121선 부딪히고 뱅크 그리고 페이 이런 쪽들 또 빠지고 있죠. 그만큼 수급에 의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여전히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형 주당, 특히나 코스피 이런 쪽들의 흐름들이 그래도 계속 괜찮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1일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죠. 거기에서 또 의미 있게 꺾이는 모습들, 연준이 바라는 미국인들의 소비를 절제시키려는 영향들이 수치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번 더 증시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데 어느 위주로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코스닥이라던가 나스닥이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양상을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단지 지금 그때 이제 제가 좀 강조를 해드렸던 게 기관의 수익률 게임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맞아요.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경기 민감주 쪽에 몰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수급들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어요. 완벽하게 판이 바뀐 건 아닌데 일단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CPI라는 네. 정말 강력한 뉴스가 우리 시장을 한번 흔들어 놨어요. 불씨를 살려놓은 상황에 중국에서 그 제로 코로나 폐지 이야기도 네. 거론됐잖아요. 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폐지 아니다. 약간의 규제만 완화하는 정도로만 지금 팩트가 나온 것이긴 한데 이 뉴스가 나오자 뭐 원자재가도 오르고 구리값도 오르고 그렇죠. 유가도 오르고 뭔가 시장에서의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제로 코로나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네. 증시에서는 어떤 게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줄까요? 아무래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쪽들이 민감하게, 경기 민감주니까요. 민감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글쎄요. 일단은 증시가 자꾸 이슈를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아서 대세 상승을 일으켜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반짝 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달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글쎄요. 중국에서 이제 얘기한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이런 쪽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해 주겠다라는 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부동산 그 업체들에게 일단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도록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포커스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뭐 비록 우리나라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PF가 굉장히 많이 유동성이 그쪽으로 묶여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단지 부동산의 문제에서 그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란 게 부동산만 가지고 형성이 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 금융이라는 게 들어가서 PF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융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금융 위험으로 번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또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그러한 부분을 막아놨다는 거고요. 이게 그런데 본격적으로 경제 전환의 전환점이 될지 이런 건 사실상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어요. 기존에는 격리를 시설 내에서 7일 동안 하고 그다음에 자가 격리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설 내 격리를 5일로 줄였어요. 이틀 줄인 거거든요. 그게 과연 큰 영향을 얼마나 어느 경제 부문에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항공 이런 쪽들이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코로나 확진한 발생 항공편에 대해서도 일시 운항 정지 규정을 철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탑승 전에 48시간 이내에 두 차례 음성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 차례로 바꿨다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의 편의성을 높여줬다 정도지 이게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제는 아니다. 다만 EPF로 묶여있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유동성 공급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본격적으로 경제 전환점이 될지는 확실한 건 없다. 미지수다. 네. 하긴 그래요. 뭔가 열려봐야지 그쵸. 저희가 그 효과를 더 명확하게 논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시나리오를 100%로 짜놓고 대응하기보다는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맞서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이 주인공인 경기 민감주 약간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철강, 화학, 기계주 네. 각각 경기 민감주를 좀 나눠서 분류해 보자면 네. 지금 업종별 화두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수급이 투심이라고 하면은 조금씩 살아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수급이 그만큼 들어오면서 오늘 아침부터 사실 화학 업종을 외국인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샀습니다. 코스닥에도 역시나 화학이라는 업종이 있어요. 그거 두 개를 아침에 많이 안 사는 파는 와중에서도 샀었고요. 지금은 전반적인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화학을 400억 이상 사고 있는 이런 흐름들 나오고요. 운송장비 450억 사다 보니까 자동차 이런 쪽들이 완성차 쪽에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철강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철강, 화학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에는 전부 다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것들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생산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철강이라던가 화학 이런 쪽들이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특히나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침수 거기다 시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분기 1조를 밑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0%가 급감된 수치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죠. 거기다가 4분기 실적을 또 낙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침수로 관련된 비용이 일시적으로 4분기에 반영이 될 텐데 3천억 가량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갑작스럽게 좋아지겠느냐? 아직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철강 오늘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게 수급으로만 단순히 지금은 이어지는 흐름이 아닌가. 왜냐하면 수익률 게임에서 지금 고PER, 고성장주 사다가 그거 차익 실현하면서 또 어딘가 찾아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이런 쪽들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닝 쇼크 나왔는데 이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완제품 생산이 대량 감소가 된 이런 부분은 뭐 팩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표 수익성 지수가 에틸렌 스프레드예요. 이 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빼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씩 안정이 돼서 80에서 90달러 선 정도의 국제 유가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평년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나프타 가격도 같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빼야 되는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스프레드 마진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미 300달러 정도, 톤당 300달러가 손익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업계에서는요. 근데 이미 1분기에 그거를 하회를 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280달러가 안 됐어요, 평균적으로요. 근데 이게 3분기 와서 얼마가 됐느냐? 180달러. 1분기 대비해서도 30%가 넘게 또 급락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에틸렌 스프레드는 절대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피크아웃이라고 말하고 바텀업이라고 말하는데 꼭대기에서 시황 찍고 내려오는 거 싫어하고요. 바닥에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주식에는 선반영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선반영이 되면서 업황에 대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씩 개선이 될 거다라는 리포트와 시황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각각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최종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뭐 내년에 신규 증설 규모 봤을 때 최근 3년 연평균으로 1,100만 톤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치 자체가 500만 톤 이하로 절반으로 꺾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글로벌 수요가 만약에 살아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있죠. 네. 그쪽으로도 한 80만 톤 정도가 필요해요. 거기다가 만약에 아까 얘기했었던 중국에서 정말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확실하게 풀어서 수요를 진작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생산의 감소
공급이 감소되는 거죠. 거기다 수요의 증가가 맞물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나리오로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뭔가 다 이야기 듣고 마지막은 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가봐야 합니다. 이렇게 좀 끝나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학은 특히나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것에 환호하는 증시의 그 네. 분위기,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지금 반영이 조금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증권가에서도 콕 집어서 그런 리포트를 내놓았어요. 2년간의 하락 사이클이 끝났다. 유한타증권에서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화학주 흐름 좋다고 했는데 그 많은 종목을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그 안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 롯데케미칼 그리고 대한유화 이들을 봤을 때 정말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시는지요? 일단은 본업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거 외에 어차피 이 얘기도 또 2차 전지 신재생으로 또 귀결이 됩니다. 결국엔요. 이게 화학 쪽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에 화학만 순수 화학 쪽으로 NCC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여기다가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가져다 붙일 것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한타에서 이 두 가지 기업을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롯데케미칼 쪽은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이죠. 이쪽을 지금 인수한 효과가 기대가 된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 화학, 기존 전통 화학의 업황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본업이 좋아지는데 밸류를 올릴 수 있는 2차 전지까지 같이 기대가 되네라고 하면서 목표가가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통 화학 쪽에 NCC로 보면은 점유율 정말 별로 안 됩니다. 사실 5위이고요. 7.4%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전통화학 쪽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업체가 얼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좀 물음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차 전지 분리막용 폴리머 부문의 성장이에요. 지금 NCC에서는 5위지만 이 분리막 쪽에서는 글로벌 1위하고 있는 세라니즈 그룹과 1, 2위를 다툴 정도로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우리가 단순히 화학 쪽 업황 좋으니까 2차 전지 이런 거 없어도 내년에는 이 시나리오대로 가겠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 지금 예상하고 있었던 화학의 시황이 이만큼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실적의 부진을 방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뭐 이미 나왔었던 LG화학이나 이런 쪽은 마찬가지죠. 뭐 LG에너지솔루션과의 소재, 시너지 효과,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이미 나타난 거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50대 50이에요. 매출 비중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쪽이 안 좋은 부분을 태양광이 커버해 줄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리고 신재생과 관련된 종목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 그리고 대한유화가 거론이 됐고 또 오늘 뭐 경민이로 봤을 때 철강과 함께 또 같이 볼만한 자동차 뉴스가 있잖아요. 네.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IRA의 한국 기업들의 그 상황을 고려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네. 현대차, 기아, 이 자동차주들이 올랐는데 이것 역시 뭔가 그 경기 민감주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현대차, 기아 딱 그 두 회사에만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뉴스일지요. 글쎄요. 이거는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짧게만 얘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긍정적인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제 동등한 조건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엇바퀴가 났던 거를 돌려놓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 항상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점유율이에요. 이 점유율 9% 점유율까지 올라왔는데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은 다 전기차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런 GM이라던가 스텔란티스, 포드, 혼다 이런 쪽들의 글로벌 인지도가 우리 현대차, 기아차보다 낮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가 많아졌을 때 지금은 인센티브 딜러한테 선택지 너네 많이 없지? 우리 것 좀 팔아줘라고 부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매달려야 되는 상황으로 변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센티브 지급이 더 나가야 됩니다. 거기다 지금은 환율이 굉장히 우호적인 효과들이 있었어요. 1,400원을 훌쩍 넘겨버리는 이런 환율 속에서 우호적인 여건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시나리오대로 이제 경기 둔화 시그널, 침체 이런 것들 안 가고 미국 고용 여전히 견조한 상태에서 물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킹달러 현상 계속 될까요? 안정됩니다. 그러면은 이 환율 효과도 같이 사라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글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스권 매매 항상 말씀드려요. 16만 원에서 19만 원 박스권 매매가 적절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6만 7천 원, 8만 7천 원의 박스권 매매가 당분간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고요. 저희 시청자분의 질문이 올라왔어요. 자두님이 경민이 추매 시점인지 반등 시 매도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 경기 민감주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은 여기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차영관 차장님은 경기 민감주 반등 시작으로 보시는지, 과대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지 우리 자두님의 궁금증 해결해 주시죠. 글쎄요, 경기 민감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별로 조금 선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경기 민감주에만 쏠려 있느냐, 아니면 신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같이 갖추고 올라가는 거냐, 이거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좀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가상화폐 쪽의 리스크예요.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경제가 이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위험자산인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자산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 굉장히 큰 거래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들에서 이런 쪽들로 투자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자산들을 어쩔 수 없이 매도해서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1차적인 확인은 끝났지만 이거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그동안 기관들이 쭉 사다가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같이 강하게 붙어버리니까 정말 상한가 20% 이런 시세가 나왔지만 오늘은 일단 121선 앞두고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저항대에 맞물려 있는데 내가 신규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수급이 몰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상황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용관 차장님이 경기 민감주 섹터 내에서 조금 눈여겨보고 혹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기계 쪽이 좋기는 해요. 기계. 네,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채굴하려는 기계의 수요도 많고요. 거기다 북미라던가 유럽 이런 쪽들도 굉장히 수요가 탄탄해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쪽은 맞는데 최근에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신 거 보면 거의 급등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각도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더 보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조금은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기계에 좋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그래도 지금 시점에는 조선주 쪽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현대중공업입니다. 일단은 수주 1위는 중국에 내줄 것 같아요. 올해에도요. 하지만 수주 잔고 지금 탑4 중에서 3개 업체가 한국 업체예요.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LNG 쪽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76% 점유율을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이 3분기에 영업이익 143억으로 흑자 전환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환율 효과, 계절적으로 조업량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이 감소된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일단은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 우호적일 것 같고요. 앞으로 일단 2020년부터 계속 시작됐었던 발주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신주 성과도 잘 커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신재생을 지금 밀고는 있지만 이 신재생을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모든 에너지원을 다 신재생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LNG선의 발주 지금 한창 올라온 이후에 살짝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런 쪽들의 발주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끌어나갈 수 있는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일단 11만 원대 정도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 1차적으로 잡은 이후에 상황 봐서 추가 상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민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흐름이 좋다고 모든 종목들을 좀 좋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별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용관 차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